어머님, 대체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일단 차로 다시 가요. 거기서 얘기해요. 네. 이건 놔. 안 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난 이미 내 속셈을 다 알게 됐어. 우리 아들 죽이려고 한 것도 모자라. 이젠 나까지 죽여서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거지.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어머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또 치매가 도지신 거예요? 치매는 무슨 치매야? 너 정말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설사 하늘이 널 벌하지 않아도 내가 반드시 널 벌할 거야. 너 어떻게든 콩밥 먹게 할 거라고. 이보세요. 대체 이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다 뭡니까? 정말 이분을 죽이려고 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애처로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제정신이 아니세요. 살짝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요. 자꾸 제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착각하세요. 병원 치료도 받으셨는데 치매는 치료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 나빠지기만 하시니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박귀숙 여사는 시골 농사꾼이었던 부모님 슬하에서 일남 이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25 꽃다운 나이에 이웃마을 총각과 중매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는 내심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남자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기에 어색한 기분이 더 컸습니다. 약속된 날, 그녀는 옷고름을 정리하며 마을의 작은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의 시선은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깨끗한 셔츠와 깔끔한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도시적인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그의 외모에 매료되었고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하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숙 씨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행동 하나하나가 매우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들어온 소문 속에 거친 남자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찻집 주인이 준비해준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조심스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박귀숙 여사가 긴장한 듯 손가락으로 옷자락을 만지작거리자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처음 뵙는 자리가 불편하실 수 있죠. 저도 좀 어색합니다. 하지만 편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잘 들어드릴게요. 그의 말투는 한결같이 친절했고 대화를 이끄는 방식도 그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세심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농촌에서 태어났지만 일찍이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떠났고 현재는 마을로 돌아왔지만 다시 서울로 떠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허풍이 없고 진솔했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생각과 느낌을 자주 물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그런 그의 태도에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차잔을 들 때마다 보이는 고든 손과 말끝마다 드러나는 신중함은 그녀의 눈에 특별해 보였습니다. 만남이 끝날 무렵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귀숙 씨가 허락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날 이후 박귀숙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남자를 처음 만나 어색하고 두렵기도 했던 마음은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설렘과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몇 번의 만남을 거쳐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갑자기 두 부부는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상경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의 친척 어르신이 서울에서 건물을 짓는 일을 하고 있었고
벌이가 쏠쏠하다며 남편에게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상경에 대한 갈증이 있던 남편은 그 말에 고향을 떠나 처자식을 데리고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서울은 도시 개발의 붐이 한창이었습니다. 남편은 친척 어르신을 따라다니며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건물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큰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다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려 전보다 더 큰 차익을 남겼습니다. 돈이 돈을 부르듯 그 시절 남편이 가져오는 현금을 세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세 가족은 서울에서도 부촌으로 유명한 한 아파트 최상층에 살고 있었고 남편은 고급 승용차 2대를 몰았습니다. 그녀 또한 동네 마트에 갈 때도 택시를 타고 다닐 정도로 여유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남편은 일에 열심이었을 뿐 아니라 가정에도 충실했습니다. 평일에는 공사 현장을 다니며 부지런히 일하고 주말에는 그녀와 아들을 데리고 서울 여기저기를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세옹지마라 했던가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귀숙 여사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남겨준 건물과 재산이 꽤 되었기에 시댁이나 친정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아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유산에만 의존하며 아들을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세입자들이 돈을 떼먹고 도망가려는 일은 물론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접근하려는 남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녀는 세입자들에게 만만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비를 걸면 더 사납게 반응하고 생전 안 하던 욕도 배웠습니다. 이후에는 더는 쉽게 보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지만 주변의 편견과 험담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무슨 여자가 저렇게 기가 새냐는 둥, 저러니까 남편이 먼저 죽었지 하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들 덕분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유일한 자부심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사춘기 한 번 없이 착하고 효심 깊은 아이로 자라난 아들은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에는 누구나 이름을 알 만한 큰 언론사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첫날 아들은 출근 전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저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조금씩 갚아 나갈게요. 돌아가신 아버지 몫까지 제가 잘할게요. 그 말에 그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들이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은 학창 시절부터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직장에 들어간 뒤에는 연애에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입사한 지 2년쯤 되었을 무렵 아들이 갑자기 한 여자를 데리고 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로서 예비 며느리를 재고 따지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아들의 여자친구가 아들 짝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는 부모를 알지 못하는 고아에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처지였습니다. 아들은 그 카페의 단골이 되어 여자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귀숙 여사는 그 자리에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고 여자친구가 돌아간 뒤에야 조심스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은호야, 너 꼭 결혼을 그 아가씨랑 해야겠니? 만난 지 반년도 안 됐다면서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알아가 봐. 늘 어머니의 말에 순순히 네, 알겠어요. 라고 답하던 은호였지만 이번에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근데 저 지은이랑 결혼 꼭 해야 돼요. 책임질 만한 일을 했거든요. 어머니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책임질 만한 일을 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은이 뱃속에 제 애가 있어요. 뭐,
내가 임신을 시켰단 말이야. 그 아가씨를 확실해? 며칠 전에 병원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이제 4주 됐대요.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없이도 자식 농사 하나만큼은 잘 지었다고 자부했는데 그런 아들이 시집도 안 간 처녀를 임신시키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런 짓을 어떻게 은호가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죄송해요. 엄마, 근데 저 지은이 정말 사랑해요. 지은이는 정말 좋은 여자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씩씩하고 밝게 살아온 사람이라고요. 놓치고 싶지 않고 제가 저지른 짓에 대해 책임도 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허락해 주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이 애원하는데 차마 끝까지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지우라고 할 만큼 모질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이루어진 후 어머니는 기왕한 가족이 된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더군다나 며느리의 뱃속에는 손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잃은 게 아니라 딸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며느리를 대했지만 며느리도 결혼 전까지는 참 싹싹했습니다. 어머님, 결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시다시피 저는 고아라 살면서 부모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머님이랑 한 가족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 저희 친모녀지간처럼 잘 지내봐요. 그래. 나도 널 내 친딸처럼 여기면서 잘해줄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알겠지?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동이에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그이한테 들었는데 집도 어머님이 해주신다면서요? 어머님 집이나 다름없으니까 결혼 후에도 자주자주 놀러 오세요. 어머니는 며느리가 입안에 혀처럼 구는 모습을 보며 처음엔 아들이 짝을 참 잘 골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웬걸 식을 올리자마자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던 안부 전화도 뚝 끊겼고 신혼집에 자주 놀러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현관 비밀번호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임신 때문에 예민해진 탓이라 여겼습니다. 아들에게서도 입덧이 너무 심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먹고 싶다고 했던 반찬을 잔뜩 만들어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몸이 아프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어떡하죠? 제가 입덧 때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꼴도 말이 아니고 오늘은 그냥 돌아가셔야 할 것 같아요. 미리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아침부터 계속했는데 내가 전화를 안 받길래 몸이 많이 안 좋니? 내가 잘 먹던 반찬 이것저것 좀 만들어 봤는데 이거라도 냉장고에 넣어주고 갈게. 잠깐 문만 열어주렴. 됐으니까 그냥 문 앞에 두세요. 나중에 그이 오면 가지고 들어오라고 할게요. 어머니는 서운한 마음을 억누르며 반찬을 현관문 앞에 두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며느리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슬쩍 물어보니 아들은 며느리가 반찬을 어머니가 해다 준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 많은 반찬이 다 엄마가 해다 준 거야? 지은이가 얘길 깜빡했나 봐. 난 몰랐네. 어쩐지 입에 맞더라. 지은이도 잘 먹더라고요. 앞으로 엄마 괜찮으시면 자주 해주세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차마 며느리에게 문전박대당했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아들에게 말의 일을 크게 벌이기도 싫었고 며느리와의 사이가 더 나빠질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얼마나 몸이 아프면 그랬을까? 그녀는 자신을 그렇게 다독이며 넘겼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며느리의 냉담한 태도를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연락도 안 받는데 찾아간 내가 잘못이지. 그러나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 뒤로도 며느리는 여전히 대면대면하게 굴었습니다. 안부 전화 한 통 없었고 그녀의 생일에도 가족 외식에 불참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지은이가 만삭이라 몸 움직이는 것도 좀 힘들어해서 도저히 밖에 못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엄마한테 따로 전화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때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엄마 선물 사드리라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줬거든요. 그래. 막달일수록 더 조심해야지. 너도 얼른 저녁 먹고 들어가서 세아가 옆에 있어 주렴. 그녀는 생일 식사를 대충 마치고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별다른 언질도 없이 택배가 하나 도착했는데 화장품 세트였습니다. 그런데 유통기한 임박 상품이라 세일가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생활비로 100만 원이나 줬을 텐데 겨우 2만 원짜리 화장품이라니 그녀는 갸웃하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아가가 2만 원짜리 화장품을 하나 보냈던데 이게 제대로 보낸 게 맞냐? 아들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엄마 선물로 그런 걸 보냈다고요? 잠시만요. 제가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두어 시간 뒤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나름 엄마 생각해서 보낸 선물이 맞나 봐요. 지은이가 워낙 검소하게 살아서 명품이고 뭐고 이런 것도 잘 모르거든요. 동네 화장품 가게 갔는데 직원이 선물용으로 딱이라고 추천해서 뭣도 모르고 그냥 산 모양이에요. 엄마가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지은이 지금 엄마가 선물 마음에 안 들어 하냐고 전전긍긍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밥도 안 넘어간대요. 이러다 애 잘못되면 어떡해요?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화난 거 아니라고 좀 잘 달래주세요. 떨떠름했지만 그녀는 오랜만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잘 받지 않던 전화였지만 그날따라 며느리는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세아가. 아이 그래. 은호한테 얘기 들었어. 나 그 선물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혹시 잘못 보냈나 하고 물어본 거야. 네, 어머님. 제가 직원 말에 혹해서 유통기한도 확인을 못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마음 쓰지 마렴. 하지만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어버이날에는 싸구려 인조 모피코트를 보내는가 하면 그녀가 보낸 반찬을 택배로 다시 반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며느리는 실수였다. 잘 몰랐다며 눈물을 보였고 그녀는 괜히 자신만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도 잘 몰라서 그런 건데 꼭 그렇게 따져 물어야겠어요? 엄마가 어른이니까 너그럽게 넘어가 주세요. 며 눈치를 주곤 했습니다.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임신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한 거겠지.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며느리는 여전히 먼저 전화를 하지 않았고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그녀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던 며느리의 태도가 바뀐 것은 손주가 태어난 이후였습니다. 손주가 젖을 때 무렵 며느리는 생전 안 하던 전화를 매일 걸더니 손주를 안고 집으로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승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 혼자 독박으로 육아하려니 너무 힘들어서요. 그이는 베이비시터를 구하라고 하는데 요즘 시터들 아동학대니 뭐니 말이 많잖아요. 가급적이면 할머니가 같이 봐주는 게 승준이 정서에도 좋을 것 같아서요. 60이 넘은 나이에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망설여졌지만 그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남의 손 타는 것보다 그게 낫겠지. 나 임대 준 건물 관리하는 거 말곤 특별히 하는 일도 없잖니. 힘들 때마다 데려오렴.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 진짜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최고예요. 그 뒤로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손주를 맡기러 왔습니다. 처음엔 같이 시간을 보내는가 싶더니 점점 며느리는 재취업 준비를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해야 한다며 손주를 맡기고는 떠나기 일쑤였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를 두둔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회사 한 번 못 다녀봤잖아. 이젠 좀 잘해보고 싶대요.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 애야 욕심이 나는 모양이에요. 자격증부터 따겠다고 학원도 등록하고 열의가 대단한데 엄마가 조금만 고생해줘요. 엄마도 승준이 자주 볼 수 있어서 좋다면서요. 아들의 말에 그녀는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같이 있어 봤자
불편하기만 하지. 이렇게 혼자 손주를 독차지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정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손주를 돌보며 며느리와 충돌하는 일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당시 60이 훌쩍 넘은 그녀와 신세대인 며느리는 육아관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며느리의 육아관을 존중하려 했습니다. 손주는 며느리의 자식이지 내 자식이 아니니까. 하지만 너무 져주기만 했던 걸까요? 며느리는 점차 그녀를 가르치려 들며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승준이 울 때마다 자꾸 가서 안아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가 자꾸 잠투정이 늘잖아요. 나도 그냥 두고 싶긴 한데 너무 숨 넘어갈 것처럼 울잖니. 그러다 큰일 날까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큰일 안 나요. 그러니까 제발 가만히 두세요. 그리고 베이비캠 보니까 승준이 침대 눕히기 전에 자꾸 얼굴 부비시던데 그것도 하지 마세요. 비위생적이기도 하고 침도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기본적인 위생관념도 없으면서 어떻게 애를 볼 생각을 하세요? 그녀는 며느리의 지적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마치 고용된 베이비시터처럼 CCTV로 감시받고 며느리의 고압적인 태도로 이래라 저래라 간섭받는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손주가 귀여워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나를 잡아 며느리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머마, 나 이제 더는 못하겠다. 앞으로 승준이 우리 집에 데려오지 말 거라.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아니, 어머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뭐 밖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내가 승준이를 봐줘야 하니? 몸도 너무 힘들고 네가 애 문제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불편하고 이제 그만하고 싶구나.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도 나름 일정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네가 무슨 일정이 있고 계획이 있어? 아시잖아요. 저 학원 공부 때문에 재취업한다고 학원 다닌다고 했지. 그런데 대체 그놈의 자격증은 언제 따는 건데? 이번 시험 응시는 하긴 했니? 들어갈 회사를 알아보고는 있는 거고. 그녀의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앙다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부는 핑계였고 육아를 떠넘기고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오히려 손주를 안아들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 집에 승준이 데려올 일 절대 없을 거예요. 물론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는 것도 제가 불편하니까 자제해 주셨으면 해요. 그녀는 며느리의 태도에 황당했습니다. 아니, 너 지금 승준이 가지고 시애미 협박하는 거냐? 제가 언제 협박을 했다고 그러세요? 또 절 이상하게 몰아가시네요. 전에도 그이한테 제가 한 일들 국회에서 전달해서 나쁜 년 만드시더니 저도 가만히 당하고 있진 않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며느리는 고아로 자라며 힘들게 살아온 탓인지 이해할 수 없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일이 있어도 오히려 피해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며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렸습니다. 이번에도 며느리는 아들에게 그녀를 나쁘게 전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들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니, 엄마! 그 사람한테 왜 그러셨어요?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따지도 못하고 애만 자꾸 막힌다고 한 소리 하셨다면서요? 아니, 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어머니 학원 다닌다고 승준이는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서 또 실제로 공부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길래 한 소리 한 거지. 나도 승준이 혼자 돌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 힘들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럼 제가 베이비시터를 구해보든 그 사람한테 잘 얘기해보든 했을 텐데. 아이, 그리고 그 사람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엄마 앞에서 공부 안 한다고 공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은 이미 며느리에게 완전히 설득되어 있었습니다. 박귀숙 여사님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녀는 깊은 서운함에 빠졌습니다.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있는 거구나. 그 뒤로 그녀는 며느리가 손주를 맡기려 할 때마다 모르쇠로 일관했고 아들과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기다렸다는 듯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나중에야 베이비시터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여사님은 허무함과 비참함에 잠겼습니다. 결국 그녀는 집에 틀어박혀 은둔 생활을 시작했지만 점점 삶에 대한 의지만 사라져갔습니다. 점점 무너져가는 자신이 싫어 그녀는 바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문화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평소처럼 문화센터에서 한국무용 수업을 듣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주 양육을 더는 못하겠다고 선언한 이후로 며느리가 칼같이 연락을 끊었기에 반가움보다는 걱정부터 들었습니다. 또 뭘 부탁하려고 이러나? 그렇다고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없어서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어머님, 여행 가실래요? 단둘이요.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고부간의 관계가 여행을 갈 만큼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여행이라니? 글쎄다. 네. 저 강원도 리조트 숙박권이 공짜로 생겼거든요. 버리자니 아까워서요. 레스토랑 이용권도 포함된 건데 여기 밥이 진짜 맛있어요. 난 됐다. 그냥 은호랑 둘이 다녀오거라. 어머, 모르셨어요? 어머님, 그이 지금 미국으로 출장 갔잖아요. 다음 주나 돼야 한국 들어올 거예요. 근데 숙박권은 이번 주말까지라 빨리 써야 하거든요. 글쎄다. 난 영 내키지 않는데 같이 갈 다른 친구 없니? 아유, 어머님도 참. 이 좋은 걸 왜 친구랑 써요? 어머님이랑 써야죠. 어머님, 그동안 승준이 키워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제가 뭐 변변하게 해드린 것도 없고요. 이번엔 제가 효도 좀 하게 해주세요. 바다 드라이브도 시켜드리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회도 사드리고 잘 모실게요. 며느리가 평소답지 않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조르자 그녀는 계속 거절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전화를 끊으며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며느리는 정말로 차를 몰고 집 앞까지 왔습니다. 얼떨결에 차에 올라타자 곧바로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사근사근하고 애교가 넘쳤습니다. 운전을 하는 내내 살갑게 말을 걸고 간식과 커피까지 준비해 온 모습은 결혼 전 며느리가 알랑방귀를 끼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머님, 목마르시면 옆에 있는 커피 드세요. 제가 집에서 직접 원두 갈아서 뽑아온 거예요. 고구마랑 감자 삶아 온 것도 드시고요. 전 아까 집에서 많이 먹고 왔어요. 그래도 너 운전 중인데 나 혼자 먹기가 좀 그러네. 전 진짜 괜찮다니까요. 그리고 다이어트 중이라 주전 부리는 자제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조금만 먹어보마. 그녀는 며느리가 직접 뽑았다는 커피를 홀짝이며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풍경이 도시에서 점차 꽃과 나무로 바뀌기 시작하자 그녀도 모처럼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을 떠나보낸 이후로 여행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미친 듯한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억지로 눈을 떠보려 했지만 눈꺼풀이 자꾸만 감겼습니다. 어머님, 졸리세요? 아유, 미안하구나. 분명 어제 일찍 잤는데 왜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는지 모르겠다. 괜찮아요. 아직 도착하려면 멀었으니까 눈 좀 붙이세요. 그래도 운전하는 사람 옆에서 어떻게 자니?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어머님이 주무시는 게 오히려 운전하기 편해요. 며느리의 말에 그녀는 안심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을 잘 꾸지 않는 그녀였지만 그날은 꿈속에서 죽은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물가 앞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 왜 울고 있어? 이 사람아! 우리 은호가 이 물에 빠져 죽게 생겼잖아. 그런데 이제 당신까지 그 뒤를 따르게 생겼는데 내가 안 울고 배기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은호가 물에 빠져 죽다니. 걔가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데. 온몸이 꽁꽁 묶였는데 수영은 무슨 수영이야? 이 멍청한 여편네야. 정신 차리라고. 이러다 은호도 당신도 다 죽어. 남편의 벼락 같은 고함에 깜짝 놀라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여전히 차 조수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전석은 텅 비어 있었고 차는 휴게소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화장실이라도 갔나? 뒤숭숭한 꿈에 놀란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꿈에 남편이 나타난 것은 처음이었기에 영 찝찝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은우한테 전화부터 해야겠다. 해외 출장 중이라도 로밍에 갔으면 받을 거야. 그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화면에 아들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마치 마음이 통한 듯 아들이 먼저 전화를 준 것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아유, 지금 한국이니? 출장 다녀온 거야? 아들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출장이요? 그 사람이 저 출장 갔다고 했어요? 출장 간 게 아니라고? 그럼 너 지금 어딘데? 엄마야말로 지금 어디예요? 설마 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건 아니죠? 아, 같이 있는데 어머니 리조트 숙박권이 생겼다고 해서 같이 가자고 해서 지금 강원도로 가는 길이야. 지금은 잠깐 어멈 혼자 휴게소 갔고. 그러자 아들은 갑자기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안 돼요. 엄마, 도망쳐요. 걔 엄마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 줄 몰라요. 죽일 수도 있다고요. 아들의 말에 그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아들, 그게 무슨 흰소리야? 물론 어머니 날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며느린데 어떻게 시어머니인 날 해코지하겠어. 아들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무슨, 걔 이제 며느리도 아니에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지 오래라고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가 아니라니. 엄마한텐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저 걔랑 이혼 준비 중이에요.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제가 들켜서 진작에 별거하고 정리 중이었어요. 아들의 말은 그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어멈은 나한테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는데. 근데 왜 나한테 여행을 가자고 한 거냐? 뻔하죠 뭐. 다 엄마 재산 노리고 그런 거예요. 아니, 내 재산을 어떻게? 곧 너랑 이혼할 거라면서. 그럼 나랑도 남남되는 거고, 재산은 당연히 다 너한테 가지. 그녀의 말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걱정하실까 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지은이 걔 제가 죽은 줄 알아요. 아니, 정확히는 자기가 죽인 줄 알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너가 죽은 줄 안다니? 아들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혼 문제로 다투다가 지은이가 절 확 떠밀었거든요. 그래서 서랍장에 머리를 박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절 병원에 데려가긴커녕 벽장에 가둬놨어요. 죽은 줄 알고 사체를 숨기려고요. 뭐라고? 그게 끝이냐? 아니요. 심지어 사체 유기까지 하려고 오늘 새벽에 상간남 시켜서 절강에 던져버렸어요. 다행히 물에 빠지자마자 정신이 들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진짜 죽을 뻔했다고요. 아들의 말에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물에 빠지자마자 정신을 차렸고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발견돼 구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아직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정말 어머니 날 죽일 작정이라는 말이냐? 제 생각엔 그래요. 안 그러면 엄마랑 굳이 여행을 갈 이유가 없잖아요. 혹시 차 타고 가면서 그 여자가 뭐 이상한 짓 안 했어요? 아유, 글쎄다. 오히려 너무 잘해주더라. 그 어머니 준 커피를 마시고 났더니 미친 듯이 졸음이 쏟아지더라. 지금도 계속 졸다가 어멈 휴게소 간 사이에 잠깐 깬 거야. 그거에 못한 게 분명해요. 일단 엄마, 빨리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세요. 제가 바로 갈 테니까 어디에든 숨어 계세요. 아셨죠? 그녀는 아들의 말대로 몸을 움직이려던 찰나 저 멀리서 며느리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허겁지겁 다시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는 운전석에 올라타더니 바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아무도 못 본 거 확실하지? 다시 물에 안 뜨는지 확인도 했고. 잘했어. 역시 오빠밖에 없다니까. 며느리는 상간남에게 교태 섞인 목소리로 애교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여기도 곧 끝날 것 같아. 지금 수면제 먹여서 완전 골로 보냈거든. 이제 곧 그 도로 나오는데 거기서 엑셀 쭉 밟고 미끄러지려고. 며느리는 조용히 그녀 쪽으로 다가오더니 툭 소리를 내며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망할 노인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평생 남편이랑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한 주제에 뭘 잘났다고. 그녀는 숨죽이며 탈출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말처럼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며느리가 전화통화에 정신이 팔린 사이 그녀는 틈틈이 사이드 미러로 도로 상황을 살폈습니다. 마침 신호 때문에 차가 멈추자 그녀는 지금이다 싶어 차 문을 열고 몸을 던지듯 뛰어내렸습니다. 놀란 며느리는 손을 뻗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도로를 구르다시피 며느리의 차에서 도망쳤고 혼신의 힘을 다해 앞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차량들이 사방에서 경적을 울렸고 뒤에서는 며느리가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며 뒤쫓았습니다. 어머님, 기다려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 큰일 나요. 사고 난다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경적 소리와 다른 차들의 방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달려도 며느리의 체력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거리는 점점 좁혀졌고 며느리의 손이 이제 곧 그녀의 어깨를 잡아챌 듯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갓길의 타이어 펑크로 서 있는 트럭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구세주를 만난 듯 그쪽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놀란 트럭 운전수가 창문을 열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로 한복판에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뭐라고요? 며느리가 아주머니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정이 긴데요. 그녀가 사정을 설명하기도 전에 며느리가 이미 등 뒤까지 쫓아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녀의 팔을 낚아채며 차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어머님, 대체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일단 차로 다시 가요. 거기서 얘기해요. 네, 이건 놔. 안 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난 이미 내 속셈을 다 알게 됐어. 우리 아들 죽이려고 한 것도 모자라. 이젠 나까지 죽여서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거지.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그녀의 말에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뻔뻔하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또 치매가 도지신 거예요? 치매는 무슨 치매야? 너 정말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설사 하늘이 널 벌하지 않아도 내가 반드시 널 벌할 거야. 너 어떻게든 콩밥 먹게 할 거라고. 고성이 오가는 사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트럭 운전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보세요. 대체 이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다 뭡니까? 정말 이분을 죽이려고 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애처로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제정신이 아니세요. 살짝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요. 자꾸 제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착각하세요. 병원 치료도 받으셨는데 치매는 치료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 나빠지기만 하시니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며느리는 눈물까지 흘리며 효심 깊은 며느리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며느리의 간악한 정체를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내가 이걸 듣고도 끝까지 잡아뗄 수 있나 보자.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가 상간남과 통화하던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녹음된 음성이 흘러나오자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를 본 트럭 운전수는 곧바로 며느리의 팔을 붙잡아 제압했습니다. 그 틈에 그녀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며느리를 연행해 갈 즈음 아들도 차를 몰고 도착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응. 엄만 괜찮다. 넌 괜찮은 거야? 네, 저도 괜찮아요. 서로의 안위를 확인하자 그녀는 긴장이 풀리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들도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꺽꺽거리며 오열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어리석었어요.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엄마를 오해하고 등한시했어요. 용서하세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용서가 무슨 필요하니? 난 그냥 내가 무사하면 그걸로 됐다. 엄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이 죄 평생 갚으며 살게요. 어머니는 아들을 다독이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한편 트럭 운전수에게는 거듭 감사를 표하며 성의를 표현하려 했지만 그는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했습니다. 결국 억지로 현금을 건네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며느리는 자신이 아들을 죽였다고 착각했고 그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내연남과 공모의 아들을 유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그녀와 아들이 사망하면 재산의 상속자가 며느리가 된다는 계산으로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멀쩡히 나타난 아들을 본 며느리의 사색이 된 얼굴은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우스웠습니다. 증거가 명명백백했기에 며느리와 그 상간남은 바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내내 며느리는 저와 아들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이가 너무 완강하게 이혼을 얘기하니까 서러운 마음에 다투다가 그만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녀의 말에 저는 냉소적으로 답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니? 우리 은호가 죽은 줄 알고 강물에 버리기까지 했으면서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그럼 어떡해요? 전 정말로 그이가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살인자가 될 생각에 무서웠어요. 또 제가 감옥에 들어가면 우리 승준이는 어떡하나 싶었고요. 저도 은호 씨가 살아있는 걸 알았으면 바로 병원에 데려갔을 거예요. 아니야. 넌 은호가 살아있는 걸 알았어도 어떻게든 숨통을 끊었을 애야. 돈 한 푼 없이 이혼당하느니 손에 피를 묻히는 걸 선택했겠지. 그러니까 내 재산까지 노리고 그런 수작을 부린 거잖아.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찾아갔던 건 정말 죄송한 마음에서였어요. 어머님 하나뿐인 아들을 잃게 한 게 너무 죄송해서 그랬던 거예요. 어딜 교활한 년. 또 그 새 치혀로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구나. 하늘의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진실이 가려질 것 같아? 두고 보자. 검사 앞에서도 그렇게 거짓말을 해봐라.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제발 탄원서를 좀 써주세요. 저 감옥 가면 우리 승준이는 어떡해요? 애가 그래도 엄마가 있어야죠. 그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 같은 살인자가 무슨 엄마야? 승준이는 나와 은호가 잘 키울 테니 걱정 말거라. 어차피 양육권도 친권도 다 은호가 가지게 될 텐데 승준이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 제가 강경하게 나오자 며느리는 아들에게도 매달렸습니다. 은호 씨,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승준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아들 역시 단호했습니다. 내가 용서할 리 없잖아. 너도 알잖아.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치열한 법적 다툼 끝에 며느리와 상간남은 사체유기 및 살인 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둘 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꽤 높은 형량을 받았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출소 후 손주를 빌미로 다시 접근할 것을 염려해 그녀는 여러 법적 절차를 미리 알아두었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대비해 두어서 나쁠 것은 없으니까요. 며느리가 교도소에 들어간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그녀는 아들과 둘이 손주와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날의 일은 아직도 악몽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약을 먹으며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본인의 집을 정리하고 손주와 함께 그녀와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셋이 함께 살다 보니 위로가 많이 됩니다. 맘 같아선 아들이 빨리 좋은 여자를 만나 새 출발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가족은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박귀숙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민화 씨의 어린 시절은 책과 음악이 가득했던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사였던 어머니와 도서관 사서였던 아버지 덕분에 그녀의 집은 늘 지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부모님의 사이좋은 모습을 보며 자랐고 그것이 그녀의 이상적인 가족상이 되었습니다. 민화야, 책 읽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피아노 연습도 해야지.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그녀는 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악 교실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와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어우러진 그녀의 성장기는 마치 잔잔한 클래식 음악 같았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 덕분일까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조용하고 깊이 있는 것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도서부 활동을 하며 수진을 만났고 둘은 금세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것도 어쩌면 그녀의 성장 배경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운명처럼 준호를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어느 날, 늦게까지 공부하던 준호가 그녀에게 책을 반납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셨나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우연히 시작된 대화는 그들의 인연이 되었습니다. 4살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호의 차분하고 진중한 성격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데이트는 늘 조용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음악회에 가고 가끔은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500일이 되던 날, 준호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도서관 창가 자리에서 청혼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이곳에서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화려한 이벤트도 비싼 반지도 없었지만 그 진심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사랑과 닮아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민화 씨는 드레스룸에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릴 때 보여주셨던 모습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딸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준호랑 너는 참 닮았더구나. 2년의 신혼생활 동안 그들은 자신들만의 규칙을 만들어갔습니다. 주말 아침은 도서관에서 시작하고 저녁은 함께 요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음악회에 가기로 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책을 서로에게 선물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부모님처럼 되면 좋겠어. 그러게, 우리도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이런 조용한 행복을 보여줄 수 있겠지? 친구의 결혼식 날 그녀는 문득 자신의 결혼식을 떠올렸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부모님 댁에 가기로 했지? 응. 장모님이 만들어주시는 된장찌개가 생각나네. 일상의 작은 대화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4살이라는 나이 차이는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고, 비슷한 취향은 일상의 매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큰 사건도 극적인 변화도 없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그들의 일상은 그 자체로 완벽했습니다. 마치 민화 씨의 어린 시절처럼 그들의 가정도 책과 음악,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민화 씨와 준호 씨는 카페에서 결혼 준비를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결혼식장 견적서와 신혼집 전단지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우리 예단은 하지 말자. 그런 거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잖아. 준호의 제안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게 좋아. 대신 그 돈으로 신혼집 보증금을 더 마련하는 게 어때? 서로의 생각이 통했다는 듯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양가 부모님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세아가 그래도 결혼이란 게 두 집안의 연결인데 너무 실속만 차리는 건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알뜰하게 준비해서 더 의미 있는 결혼식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지. 시어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하셨지만 딸의 결혼식이 너무 소박하게 치러지는 것이 못내 서운하신 듯 했습니다. 민화야,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하지만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엄마, 제가 진심을 담아 준비할게요. 큰 잔치는 아니어도 따뜻한 결혼식이 될 거예요. 결혼식 준비 과정은 예상보다 수월했습니다. 하객 50명의 작은 예식장을 예약하고 신혼집은 둘의 적금을 모아 전세로 구했습니다. 예단 대신 실용적인 혼수품만 준비했고 웨딩드레스도 대여가 아닌 합리적인 가격에 맞춤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걸까?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그녀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답게 하는 게 제일 좋아. 하지만 결혼식 당일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하객이 적다 보니 예식장이 썰렁해 보였고 준호의 친척들은 작은 결혼식을 못마땅해 하는 듯 했습니다. 준호 어머니 아들 결혼식을 이렇게 초라하게 하시다니 이거 뭐 결혼식 같다고 하기에도 창피한 수준이네요. 애들이 그러고 싶다 해서. 귓가에 들리는 친척들의 수군거림에 그녀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식이 끝난 후 친정어머니가 그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우리 딸, 마음이 무겁구나. 엄마, 괜찮아.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이해하실 거야. 결혼식 다음 날 신혼집에서 둘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안해. 어제 친척들 이야기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었지? 아니야.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 근데 시어머님 표정이 계속 마음에 걸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우리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되잖아.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이 결정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미묘한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는 그들의 검소한 결혼식을 언급하셨고 그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불편해졌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드린 말씀처럼 아이고, 세아가 우리 아들 결혼식이 이렇게 초라해서야 되냐 싶다. 스몰웨딩이 말이 스몰웨딩이지. 이게 무슨 식이냐 초라하게. 시간이 흐를수록 이 문제는 작은 갈등의 씨앗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남편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야. 후회하지 말자. 응. 넌 내가 한 선택 중에 최고야. 그들은 비록 작은 결혼식을 선택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시동생의 결혼식 초대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호텔 최상급 연회장에서 진행되는 결혼식이라는 문구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보, 청첩장 봤지? 이거 좀 봐. 남편 준호가 다가와 초대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역시 성대하게 하는구나.
어머님이 많이 기뻐하실 거야.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전 자신들의 소박했던 결혼식이 떠올랐습니다. 예비 동서 지연 씨는 시내에서 유명한 레스토랑 3곳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28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 아래 성공적인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만난 지연 씨는 예상과 달리 단아한 인상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녀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요즘은 신혼집도 전세보다는 매매가 현명한 선택 아닐까요? 부모님께서 권유하시기도 하고. 시어머니는 지연 씨의 말 한마디에 감탄하며 들으셨습니다.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깊어. 우리 준석이는 복이 있나 봐.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 씨랑 준석이 참 잘 어울리지 않아? 서로의 가치관이 비슷해 보여 준석의 결혼식 준비 과정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호텔 웨딩, 신부 측의 화려한 예단, 강남의 신혼집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준석의 처갓집에서 보낸 명품 예단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엄마, 처갓집에서 예단을 이렇게나 많이 보냈어. 그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훌륭한데 감사하다고 전해드려라. 이게 다 뭐야?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녀는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호텔 로비는 축하 화환으로 가득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참석했고 웨딩홀은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졌습니다. 준석이 결혼식 정말 근사하죠? 옆자리 친척의 말에 그녀는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예식이네요. 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지연 씨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희 집 레스토랑에서 가족 모임도 자주 하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좋겠네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복잡해. 우리는 우리대로의 길이 있어. 준석이와 지연 씨는 그들만의 선택을 한 거고. 시간이 흐르면서 두 부부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동서는 사업을 확장해 나갔고 시동생은 아내의 사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부동산 투자와 사업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형님, 이번에 새로 오픈하는 매장 오픈 파티에 꼭 와주세요. 그래, 시간 되면 가볼게. 그녀는 동서의 화려한 성공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달라진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준석이네는 벌써 강남에 아파트를 장만했다며. 매번 이런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께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좀 더 크게 도전해볼까? 무슨 소리야? 너답지 않네. 그냥 어머님께서 자꾸 준석이네랑 비교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들만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댁 거실에 걸린 밍크 코트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동서가 시어머니께 예단으로 드린 그 호화로운 코트는 마치 그녀의 부족함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화 씨가 요리 가족들을 위해 요리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요리예요. 아이고, 그러지 말고 동선의 레스토랑 도시락을 시켜 먹지. 내 음식은 입맛에 안 맞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투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녀의 요리를 좋아하시던 분이었는데 동서의 예단이 들어온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깨라도 주물러 드릴까요? 됐어, 지연이가 사다 준 안마기로 하면 돼. 거실 한켠에 놓인 고가의 안마기.
5천만 원이라는 현금과 함께 들어온 예단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지연이는 시댁에 들어올 때부터 며느리 도리를 잘 알더라. 너는 왜 예단도 없이 들어왔니? 직접적인 질책에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검소하게 시작하고 싶어서. 검소한 게 아니라 무성의한 거지. 시댁을 무시한 거야. 남편은 이런 상황이 안타까웠지만 어머니께 뭐라 말씀드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괜찮아.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동서는 고가의 선물을 준비해왔고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그녀의 부족함을 지적하셨습니다. 봐라. 지연이는 명절마다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데 너는 친정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그녀는 담담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래도 딸아, 내가 선택한 길이니 흔들리지 마라. 물질적인 게 전부는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동서는 늘 중심에 있었고 그녀는 점점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새로 나온 건강식품 세트를 준비했어요. 동서의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늘 이렇게 세심하구나.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녀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여보, 나도 뭔가 준비할 걸 그랬나? 아니야. 우린 우리 방식대로 하는 게 맞아. 남편의 위로에도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차별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고 가족 모임에서도 그녀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민아야, 넌 그래도 며느리가 돼서 시댁에 이렇게 무심해서야 되겠니? 시어머니의 직접적인 질책에 그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죄송한 줄 알면 내 동서처럼 좀 하지 그러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아셨어. 괜찮아. 다만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녀의 한숨 속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단 하나로 시작된 차별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었는데 현실은 이렇게 차갑구나. 그래도 우리 부부만의 소박한 행복을 지켜내고 싶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묵직한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정말 옳았는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화 씨는 화장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구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8주차, 입덧이 가장 심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너무 유난스럽게 구니. 나는 임신해도 멀쩡했는데. 그녀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동서도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어머, 우리 지연이. 입덧은 없니? 조심해야 해. 병원은 잘 다니고 있지? 시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심한 구토에도 시어머니의 반응은 변함없었습니다.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동서는 입덧이 있어도 잘만 견디던데. 남편이 안타까운 듯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친정에 가 있는 게 어때? 그게 좋겠어. 임신 기간 내내 두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동서의 입덧에는 보약을 지어주시고 매일 영양식을 챙기셨지만 그녀에게는 관심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지연아, 이건 임산부에게 좋은 보약이야. 하루 3번 꼭 먹어. 민아야, 너는 알아서 잘 챙겨 먹지?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시어머니의 편에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동서의 산부인과 진료에는 매번 동행하시면서 그녀의 진료에는 한 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민화가 진통이 왔대요. 아직 예정일도 아닌데 벌써?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결국 그녀는 30시간의 진통 끝에 불가피한 제왕절개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머님, 손녀 보러 안 오시겠어요? 아이고, 피곤하니까 나중에 가지 뭐. 일주일 후 동서가 선택적 제왕절개로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우리 손자, 어머니가 이렇게 기다렸단다. 산후조리원에서도 차별은 계속되었습니다. 동서의 병실에는 매일같이 찾아가시면서 그녀의 병실은 한 번 들르시고는 곧장 가버리셨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예쁘지? 응, 너무 예뻐. 우리 딸, 남편의 다정한 위로가 없었다면 그녀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퇴원 후에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함없었습니다. 동선의 아들에게는 금반지에 100일떡까지 준비하시면서 그녀의 딸에게는 축하 인사조차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에 우리 애기 100일 잔치인데. 아이고, 바빠서 동선에 애기 보러 가야 하니까. 그녀는 말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다정히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울지 마라. 내 딸이 훌륭하게 자랄 거야.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돌을 지났습니다. 두 아이는 또래답게 서로 좋아했지만 시어머니의 차별은 여전했습니다. 이리 와봐.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줄게. 그녀의 딸은 구석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애한테 미안해. 아니야.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주면 돼. 그날 밤 그녀는 딸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차별이 언젠가는 아이에게도 상처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차별을 딸에게는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고. 설날 아침 민화 씨는 딸의 한복 저고리 고름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4살이 된 딸아이는 분홍빛 한복이 잘 어울렸지만 시댁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오늘도 사촌 오빠랑 못 놀아? 딸아이의 순수한 물음에 그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댁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손자 왔니? 이리 와봐. 할머니가 세뱃돈 크게 줄게. 동서의 아들은 당당히 어른들 사이에 자리 잡았고 그녀의 딸은 구석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서 어른들 물 한 잔씩 떠다 드리렴. 4살 배기 딸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야. 일찍부터 배워야지. 여자애가 되려면. 식사 시간이 되자 차별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동서의 아들은 남자들이 앉은 자리 중앙에 앉혔지만 그녀의 딸은 부엌 쪽 구석 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우리 손자, 이제 대를 이어야 하니까 어른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어야지. 시어머니는 손자 앞에 고기를 한가득 덜어주셨습니다. 수진아, 너는 저기 가서 먹어라. 어른들 식사하시는데 방해되면 안 되지. 딸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외톨이처럼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저기서 혼자 먹게 하는 거 너무해. 남편의 작은 속삭임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지금 뭐라고 하면 더 큰 싸움이 될 거야. 명절 내내 손자는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비싼 장난감부터 옷가지까지 시어머니의 사랑이 물밀듯 쏟아졌습니다. 우리 손자, 이거 할머니가 특별히 사온 로봇이야. 나중에 훌륭한 사업가가 되어야 해. 반면 그녀의 딸에게는 싸구려 인형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여자애가 장난감이 많아서 뭐하니? 살림하는 법이나 배워야지. 저녁 무렵 아이들이 함께 놀고 싶어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손자, 여자애들이랑 어울리면 안 돼. 너는 특별한 아이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사촌 오빠랑 달라? 그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제일 소중해. 절대 그런 말 믿지 마.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어머님께 말씀드려볼까?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다음 날 친정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수진이가 너무 불쌍해요. 참아라. 내가 더 단단해져야 아이도 지킬 수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차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유치원 등원 차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손자만 데리고 나가셨고, 그녀의 딸은 혼자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자애가 고생 좀 해야 철이 들지.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별이 딸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리라고. 매일 밤 딸을 안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특별하고 소중한 아이야. 절대 잊지 마.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상처가 딸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길. 그리고 자신이 받은 차별을 다음 세대에는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일상으로 돌아온 민화 씨는 출근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딸은 이미 회사 내 어린이집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어린이집에서 잘 놀다 와야 해. 네, 엄마 근데 사촌 오빠는 왜 할머니랑만 있어? 순수한 딸의 질문에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의 아들을 돌보며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동서의 집으로 가시는 시어머니를 마주칠 때면 그녀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동선에 가세요? 그래. 우리 손자 봐줘야지. 너는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투에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말 가족 모임에서 동서가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어머님께서 아이를 봐주시니까 정말 편해요. 회사 일에만 집중할 수 있고 어머님께 매달 200만 원씩 드리는 게 어때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사 어린이집이 좋아요. 수진이도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같은 세상에 남의 손에 맡기는 게 어디 있니? 피가 물보다 진한데. 남편이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어머님께 부탁드릴까? 아니야, 지금이 좋아. 어느 날 동선에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동행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우리 손자. 어쩜 좋아. 할머니가 더 잘 봐줘야 하는데. 며칠 후 수진이가 열이 났을 때는 달랐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많이 아파서요. 난 지금 손자 봐야 해. 너는 알아서 하렴. 그녀는 연차를 내고 혼자 딸을 돌봐야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차이는 컸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의 식습관을 일일이 챙기셨습니다. 우리 손자. 할머니가 특별히 만든 반찬이야. 반면 수진이에게는 쌀쌀맞게 대하셨습니다. 밥 먹을 줄도 모르나? 어린이집에서 뭘 배우는 거야? 동서는 이런 상황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언니, 어머님이 계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육아도 완벽하시고. 그녀는 말없이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퇴근 후 어린이집에 딸을 데리러 갈 때면 선생님들의 칭찬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밝고 사교성이 좋아요.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남편도 그녀의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우리 딸, 어린이집에서 잘 크고 있잖아. 내 선택이 맞았어. 하지만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시어머니의 차별은 계속되었습니다. 손자는 내가 키워서 그런지 예의 바르고 똑똑해. 어린이집 맡긴 애하고는 차원이 달라.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지? 그럼 수진이 봐. 얼마나 씩씩하게 자라고 있어.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딸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어린이집에서 발표도 했어. 딸의 환한 미소를 보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시선과 편견이 있어도 딸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추석을 하루 앞둔 아침 이민화 씨는 급한 회의로 회사에 들러야 했습니다. 13살 수진이는 시댁에서 명절 준비를 돕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2시간만 다녀올게.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그녀가 떠난 후 시어머니는 수진이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너는 이제 다 컸으니까 전 부치는 걸 배워야지. 내 오빠는 공부한다고 바쁘니까 내가 해야겠다.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전기팬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이고, 여자가 돼서 이것도 못하겠니? 얼른 해. 수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전을 부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뜨거. 뜨거운 기름이 손등을 덮쳤고 당황한 수진이가 전기팬을 건드리면서 팔까지 대었습니다. 엄마, 너무 아파요. 그때 마침 잠시 들른 남편이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얘가 이걸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얘 지금 13살이에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자애가 이 정도도 못하면 어쩌자는 거야. 너희 준호 아들은 저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얘가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이 곧바로 수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녀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수진이가. 회의실을 뛰쳐나온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딸 많이 아프지? 엄마 팔이랑 손이 너무 아파요. 의사는 이도 화상이라고 했습니다. 붕대로 감긴 딸의 손과 팔을 보며 그녀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13살 아이를 전기팬 앞에 세우시다니. 병원에서 돌아온 후 시어머니는 오히려 큰 소리였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내가 너희 나이 때는. 그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 딸이 다치고도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동선의 아들은 이런 일 시키지도 않으시면서. 너는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남편이 나섰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님의 편애가 도를 넘으셨습니다. 시아버지까지 나오셨습니다. 여보, 당신도 너무하지 않소. 손녀가 이렇게 다쳤는데. 갑자기 터진 가족 간의 갈등에 집안이 술렁였습니다. 동서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난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한 건데. 그날 밤 그들 부부는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아. 그래, 우리 딸을 지키지 못했네. 다음 날 남편이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수진이도 똑같은 손주로 봐주세요. 더 이상의 차별은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추석 당일 수진이는 붕대를 감은 채 친가로 갔습니다. 시댁의 명절 음식은 동서가 사온 케이터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상처를 매일 밤 정성껏 소독하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딸을 더 강하게 지키겠다고. 그러던 어느 날 민화 씨 딸 수진이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이민화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늘 또렷하게 말하던 수진이가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수진아, 천천히 이야기해도 돼.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답했습니다. 그래, 빨리 가져오너라. 사촌 오빠는 공부한다고 바쁘니 내가 해야지.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다가 결국 쏟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 죄송해요. 제가 다시. 병원에서는 심한 스트레스성 언어장애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나요? 그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시댁에 가면 증상이 더 심해지나요? 수진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그래, 더는 우리 딸을 이렇게 볼 수 없어. 다음 날 그들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손녀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랍니다. 수진이를 데려오라는 시어머니의 요청에 그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한테 와보련? 할머니. 수진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구나.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너무했어. 그동안 손녀를 대하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부름을 시키던 순간들, 사촌과 차별하던 순간들, 화상사고. 수진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선의 아들과 수진이를 똑같이 대하려 노력했고, 특히 수진이의 말더듬증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민화야,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어머님,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내가 뭘 한 거냐. 치료는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언어치료사는 희망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스트레스 요인이 줄어들면서 점차 호전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매일 수진이의 치료에 동행했습니다. 할머니가 잘못했어. 이제 우리 수진이 말이 나아질 때까지 할머니가 계속 함께 할 거야. 수진이의 증상은 조금씩 나아졌고 시어머니의 태도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더 이상 차별적인 말을 하지 않았고 손녀의 꿈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다고? 할머니가 도와줄게.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아 안도했습니다. 수진이의 말더듬증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고서야 얻은 변화였지만 적어도 이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말이 좀 더 잘 나와요. 수진이의 밝아진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이민화 씨는 시아버지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어린 시절, 그녀도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15살 때였지.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었어. 시아버지는 오래된 앨범을 펼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장손이었던 형님만 특별 대우 받으시고 이 사람은 늘 부엌 일만 하셨다더구나. 그러다 어느 날부터 말을 못하게 되셨다는구나. 그게 바로 실어증이었던 거예요? 그래, 6개월 동안 한마디도 못하셨어. 병원에서도 스트레스성 실어증이라고 했었지. 수진이의 말더듬증을 치료하러 간 병원에서 우연히 시어머니의 과거, 진료,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는 지속적인 성차별과 가정 내 억압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성 실어증 증세를 보임.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일기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화야, 내가 할 이야기가 있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수진이처럼 말을 못했던 적이 있어. 일기장을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늘도 오빠는 학교에 가고 나는 부엌 일만 했다. 말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때 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 딸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아픔을 수진이한테 똑같이. 남편이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똑같이 우리 수진이한테 준 거야. 내가. 시어머니는 흐느끼며 계속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나를 차별했던 것처럼 내가 수진이를 오래된 상처가 이렇게 또 상처를 만든 거야. 그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우리 수진이가 나처럼 되면 안 되는데. 다음 날 시어머니는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너한테 미안해. 할머니,
할머니도 어릴 때 내처럼 말을 못했었어. 그때의 아픔이 너무 커서 그걸 너한테도 똑같이 해버렸구나. 수진이는 놀란 듯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 할머니가 널 도와줄게. 우리 같이 이 아픔을 이겨내자.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수진이는 함께 언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상담도 병행했습니다. 민화야, 이제야 알겠어.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어머님, 우리 수진이가 나처럼 평생 상처를 안고 살면 안 되지. 시간이 흐르면서 수진이의 말더듬증은 점차 나아졌고 시어머니의 오래된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세 여성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제 꿈을 이룰 거예요. 그래, 우리 수진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봐. 할머니가 응원할게. 대물림될 뻔했던 상처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치유되어 갔습니다.